안녕하세요. 불만창 기자들입니다. 자, 이 지난 주말 너무 추웠어요. 미쳤죠, 완전. 너무 추웠어요. 나도 경기장 갔다 왔는데 만 기자도 경기장 갔다 왔잖아요. 네, 슈퍼매치 갔다 왔죠. 진짜 뭐 아무리 뜨거웠다고 해도 이 추위를 잊을 만한 주말이었다고는 좀 오바겠죠, 그죠? 그리고 막 감독들은 특히 옷을 얇게 입고. 아니야, 패딩 입은 감독 많아. 패딩 입고 팬들은 얇게 입은 팬들도 있고, 뭐 선수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 중에서도 경기장에 있는 사람 중에 기자들이 아마도 가장 춥지 않을까. 아니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나중에 깨면 몸이 아파. 진짜로 몸이 아파요, 몸이. 그러니까 좀 활동적인 분들을 보면 막 움직이기도 하고 경기 중에 막 스트레칭도 하고 따뜻한 차도 뭐 내려와서 먹고 하는데 네. 귀찮은 저 같은 귀찮은 사람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여기가 사고 회로도 굳고 그러니까 더 추워, 안 움직이니까. 아니 다래끼도 생겼네. 다래끼 생겼어. 그러니까 지금 이 왼쪽 다래끼 생겼거든요. 맞은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맞지 않습니다, 집에서. 그리고 엉덩이에 종기가 났는데 그것도 왼쪽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왼쪽에 뭔가 생기는 거 보니까 최근에 좀 피곤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다 면역력이에요. 어쨌든 37라운드 뜨거웠습니다. 그치. 정말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 아마 많은 축구 팬들 4시 반 경기들 보시느라고 이건 우리 팀 저편 상관없이 그냥 다 그 얘기, 뭐 제 주변 물론 축구인들이 많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번 라운드에 무승부가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더웠던 7월 24라운드 이후 처음이던데요. 얼마나 흥미진진한 라운드였는지 제가 빨리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인천 울산전부터 보겠습니다. 인천이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인천 유치원생들이 또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리그에서 가장 경기력이 좋은 광주를 잡은 데 이어서 우승팀 울산까지 잡아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인천 이날 승리로 아시아 무대 진출 가능성을 이어갔고요. 울산은 뭐 준비나 동기부여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패배를 했죠. 라인업 보면 인천은 예상대로 핵심 선수들의 이탈로 큰 폭의 변화를 택했습니다. 네. 김보섭, 천성은, 박승호가 3백을 잃었고요. 허리진은 김도혁을 제외하고 최우진, 박현빈, 홍시우 어린 선수들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밑에는 베테랑이었어요. 오반석, 권한진, 김현수, 김동원 였고요. 조성환 감독이 현 시점 베스트 11이라는 말로 현실을 대변했습니다. 울산 예상대로 득점왕 경쟁을 하는 주민규를 원톱에 두고요. 박호, 아타로, 강영구, 이선에 보야니치, 이재혁 3선을 꾸렸습니다. 포백 이명재, 김영건, 김기, 김태환이 섰고요. 조수혁이 조현우 대신에 골문을 지켰습니다. 네. 볼은 울산이 점유했지만 결정적인 기회는 인천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경기였죠. 지난 광주전에서 유치원생들이 수비적인 모습을 주로 보여줬다면 이날은 공격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특히 위력을 발휘했는데요. 최우진, 홍시우 좌우 라인이 자신감 있게 드리블을 치면서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반은 인천 대 조수혁의 대결이었습니다. 전반 14분 천성훈의 헤더, 이어지는 홍시우의 슈팅까지 조수혁이 모두 막아냈고요. 27분 김기희의 볼을 인터셉트해서 단독 찬스로 나선 천성훈의 슈팅까지 막아낸 것은 이날 조수혁 활약의 백미였습니다. 울산도 유효 슈팅 3개를 만들어내면서 반격을 했고요. 하지만 후반 들어서 인천이 조수혁을 마침내 무너뜨립니다. 후반 5분 인천이 기가 막힌 볼 전개를 하면서요. 측면으로 볼이 이어지고 최우진의 땅볼 패스를 박승호가 왼발로 마무리합니다. 아주 멋진 골이었죠. 기세골은 인천 28분 역습 상황에서 최우진의 슈팅이 조수혁의 선방에 막혔고 흐름 볼을 에르난데스가 잡아서 컷백, 홍시우가 마무리를 합니다. 이날 최우진, 박승호, 홍시우, 박현빈 인천의 젊은 선수들 모두 최고의 모습 보였거든요. 그래도 저는 KUM 최우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광주전에서도 아마 KUM으로 제가 꼽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잘했어요. 이날도 잘했습니다. 1도움 포함해서 팀 내 최다인 2개의 키패스 기록했고요. 드리블, 크로스 성공 모두 팀 내 최다였습니다. 인천이 최우진의 성장으로 지금 윙백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영건들의 활약을 마무리해준 건 누구냐? 베테랑이었습니다. 31분 김보섭의 크로스를 오반석이 헤더로 마무리하면서 승부의 세기를 박습니다. 세레모니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프더블 움직임도 아주 좋았죠. 네. 인천은 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과 동시에 젊은 선수들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분 좋은 승리를 챙겼고요. 울산 후반 44분 이명재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민규가 성공시키면서 0패를 면하고 주민규가 득점 선두로 나서는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점이 이날 유일한 수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대전전. 대전이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대전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첫 승을 따냈고요. 제주는 홈 최종전이었던 이날 4경기 만이자 파이널 라운드 들어서 처음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제주 정조국 감독 땡은 이제 포백 전술로 서진수를 공격 선봉으로 세우고 최용준, 김봉수를 다시 불렀습니다. 구자철은
네, 제가 키플레이어로 뽑았지만 이날도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정조국 대행이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자철과 대화를 통해서 내년을 준비하자. 네, 선수는 조금 뛰고 싶었던 그런 눈치였는데 네, 우리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설득을 했고 결국 이날까지 엔트리에 빠졌고 아마도 최종전에도 나서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조국 대행이 한 얘기가 이날 경기가 이제 끝이 아닌 뭐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시작이라기엔 좀 결과가 많이 아쉬웠다. 네, 대전을 일단 보면 득점왕 노리는 티아고가 유광현과 투톱을 이뤘고요. 수비진의 신예 임유석이 그렇죠, 임유석. 네, 프로 선발 데뷔전을 치른 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민성 감독은 네, 임유석을 시즌 초에도 좀 활용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동계 때 피로골절상을 당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다. 이렇게 좀 아쉬운 마음을 좀 전했었는데 이날 일단 처음으로 풀타임을 출전하면서 무실점 승리까지 뒷받침하면서 선발 데뷔전을 잘 치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전은 전반에 살짝 스텝이 꼬였습니다. 강윤성이 상대 선수 마크하는 과정에서 부상으로 당해서 이른 시간 교체됐고요. 하프타임에는 오재석 그러니까 양 윙백이 모두 전반 45분 내에 교체되는 그런 불운을 겪었습니다. 경기 내용도 좋지 않았는데요. 전반 32분이었죠. 헤이스와 이제 김승섭을 동시에 투입한 제주가 초반에 특히 몰아붙이기 시작했는데 13분 이건 제주로서는 아주 아쉬운 찬스였죠. 헤이스가 문전 앞에서 2번 연속 슈팅을 했는데 대전 골키퍼인 이창근이 2연 선방 미친 선방이에요. 미쳤죠. 이민성 감독이 미쳤다고 표현했고 슬램덩크의 강백호가 떠오르는 쿡쿡 디펜스. 네, 그런 운동신경이었습니다. 네, 이창근은 이후에도 헤이스의 2차례 슛을 더 선방을 했고 총 6개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일단 이날 KOM으로 꼽고 싶고요. 이창근이 올 시즌 들어서 선방 횟수가 129회입니다. 지금 압도적인 1위고 뭐 최종전에 따라서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정도의 2위권과 차이가 있는데요. 최종전에서 선방을 2개만 더하면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최다 선방 단위 시즌 기록을 세웁니다. 기존 기록 보유자는 2018년 포항의 강현무 130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창근이 올 시즌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대전이 실점이 많은 팀이었는데 만약 이창근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도 이창근도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 들었는데 강현무가 더 많았단 말이에요. 더 많았습니다. 근데 아마 최종전을 통해서 바뀔 수는 있겠다. 그쵸. 네, 생각이 들고요. 제주는 전반에 슈팅 2개, 유효슛은 없었는데 후반에 슈팅 11개, 유효슛 6개. 이 정도면 한 골 정도는 나왔어도 제주로서는 뭐 되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올 시즌 유효 슈팅 대비 득점이 0.20, 수원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거든요. 그런 모습이 최종전에 다시 한번 나왔다. 그리고 축구가 참 묘한 게 이 제주가 골 넣을 때 못 넣으니까 대전에 기회가 그쵸. 왔습니다. 이 진리예요. 진리입니다. 공교롭게도 교체 투입한 두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요. 후반 38분 신상은이 골문 구석을 찌르는 골로 선제골을 넣었고요. 추가 시간 1분에 김인균이 리바운드 상황에서 각도가 거의 없었는데도 침착하게 골을 넣으면서 쐐기를 박았습니다. 유광현이 이날 KOM 못지않게 공격진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했다는 점도 좀 얘기를 하고 싶고 티아고는 이날도 득점에 실패하면서 득점 선두 자리를 주민규에게 다시 내줬고요. 정조국 대행은 실망한 목소리로 처절하게 뼛속 깊이 팀을 돌아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전북 광주전이고요. 전북이 2대0으로 웃었습니다. 세 경기째 승리가 없던 전북이 광주를 잡으면서 아챔 엘리트 진출에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광주는 세 경기 무승이 이어지면서 아챔 엘리트 진출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고요. 네. 먼저 라인업 보면 전북은 지난 인천전과 비교해서 6명의 선수를 바꿨습니다. 박재용, 이동준, 아만호준, 정태욱, 안현범, 김정훈 등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상자들이 대거 돌아오면서 사실상 베스트 11이 나섰고요. 광주는 김경민 골키퍼가 복귀를 했고요. 누적 경고로 빠진 이순민 자리에 이상기가 아닌 이상기 그리고 아산이 자리에 토마스가 나섰습니다. 투톱에는 이건희와 오우성이 자리를 했고요. 전북의 수비 집중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경기였는데요. 전북이 이날 무실점으로 리그 최소 실점 팀으로 다시 올라섰는데 전북이 지난 몇 년간 닭공의 색채는 옅어졌음에도 그래도 꾸준히 강팀을 이어가는 이유가 수비 때문이었거든요. 이날은 전북은 광주의 짜임새 있는 공격을 맞아서 더 짜임새 있는 수비로 무실점 경기를 펼쳤습니다. 중심에 누가 있냐? 홍정호, 박진섭이 있었습니다. 풀백을 안으로 좁히는 빌드업,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광주 형태를 맞아서 홍정호는 어쩌다 중앙 쪽으로 볼이 넘어 들어와도 어김없이 위치를 지키면서 공을 걷어냈는데요. 이날 무려 12회의 클리어링이 이를 보여주는 기록이고요.
하면서 홍정호도 잘하긴 했지만 저는 그보다 개인적으로 박진섭의 플레이가 더욱 돋보였다.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서서 광주의 빌드업 전개를 적절히 괴롭히고 위험한 상황이면 1차적으로 잘 끊어줬거든요. 박진섭이 가운데서 쓰러지면서 정태호 그리고 이날 다소 좀 아쉬웠던 백승호까지 잘 커버를 해줬습니다. 공격 전개에서는 다소 아쉬웠지만 그래도 팀 내 최다 차단 최다 획득을 기록하면서 수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한 박진섭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 이날 29대 71 점유율에서 거의 일방적으로 밀렸거든요. 네. 결정적인 순간 특유의 결정력을 발휘하면서 쉽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전반 17번 왼쪽에서 넘어온 크로스를 이동준이 헤더로 연결하자 골대로 맞고 나왔고요. 송민규가 뛰어들면서 밀어준 볼을 안현범이 마무리합니다. 안현범은 후반기 영입돼서 알토란 같은 득점을 지금 올려주고 있고요. 네. 전반 추가 시간인 이동준의 롱스로인이 광주 수비 맞고 뒤로 넘어갔고 이를 송민규가 발리로 연결하는데 제대로 안 맞았어요. 그러면서 약하게 골대로 막 들어가는데 김경민이 손을 뻗쳐서 막아냈거든요. 하지만 VAR 결과 득점으로 인정이 되면서 스코어를 벌렸고요. 2득점이 사실상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전북은 이 분위기를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승리가 됐고요. 광주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고비를 넘지 못하면서 결국 마지막까지 가는 분위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입니다. 포항대구전 포항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포항은 대구를 상대로 리그 6경기 연속 무승을 끊어내면서 목표로 한 2위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FA컵 우승과 리그 준우승, 여기에 ACL 16강 진출까지 더해지면서 2013년 더블 우승을 한 해죠. 그때 이후로 그리고 김기동 감독 부임 이후에 가장 좋은 시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네, 제 사촌 조카를 포함해서 이제 포항 팬들은 올 시즌도 힘들다 우리 이렇게 좀 많이 예상을 했고 지금도 만족 못하는 팬들도 있겠지만 성적이 말해준다. 네, 포항이 올 시즌 얼마나 좋은 성적을 거뒀는지는 대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승점 66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2013년 이후로 구단 자체 최다 승점과 타이를 이루게 됩니다. 네, 독특한 기록은 포항은 최종전에서 승리하더라도 17승이 되는데요. 스플릿 라운드 도입 이후에 가장 조금 승리하고 준우승을 차지한 팀으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무승부가 많아서 그렇죠. 무승부가 많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또 패하진 않았다. 네, 패하지도 않고, 근데 그만큼 올 시즌 1위와 2위권과의 승점 차가 그 정도로 벌어진 시즌이었다. 네, 지금까지 1위와 2위 승점 차가 10점 이상 벌어진 해는 딱 2번밖에 없습니다. 2014년 전북. 그때 수원과 14점 차였죠. 그리고 2018년 전북, 모두 전북인데 당시에 경남과 21점 차였습니다. 와. 네, 그 정도의 차이였는데요. 7경기 차네요. 네, 이번엔 잘하면 울산과 포항의 점수 차가 10점 이상으로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구는 파이널 라운드에서 4전 무승, 네, 광주와 함께 파이널 라운드 도입해서 좀 동력을 잃은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1득점. 그리고 3경기에서 공격수 득점이 없다는 점에서 세징야 공백을 다시 한번 논할 수밖에 없고요. 이날 패배로 6위를 확정하면서 ACL 도전이 이제 물거품이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쌍스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시즌이 됐습니다. 경기 내용 자체는 하지만 대구가 더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온 홍철 그리고 바셀루스를 중심으로 왼쪽 공격으로 포항을 공략했는데요. 홍철은 가장 많은 크로스 성공 3개를 기록했고 키패스 3개 역시 기록하면서 창의성을 더했고요. 바셀루스는 피파울이 무려 7개였습니다. 그 정도로 포항 수비진을 잘 괴롭혔다. 여기에 포항 라이트백 박승욱 이 경기 끝으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좀 고생을 했고 일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전에는 누적 경고로 결장을 하게 됐고 이날 대구의 기대 득점은 무려 2.61이었습니다. 한 2골 정도는 넣었어도 2.6이면 3골 넣어야지. 3골 정도 넣었어도 상관없는데 득점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땐 마무리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포항 골키퍼인 황인재의 역할도 좋았다. 네, 5개 선방을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포항은 이선 문제로 창의성과 기동성이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경합 상황에서도 대부분 대구에 패하면서 세컨볼을 따내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포항의 1대0. 올 시즌 포항 경기 이런 경기가 조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후반 41분 조재훈이 문전 앞에서 김희승에게 파울을 얻었고 이걸 이호재가 침착하게 결승골을 만들었습니다. 이호재는 개막전 기억하시는 분들 되실 것 같은데 대구 상대로 그때 후반 막판에 멀티골을 넣었잖아요. 포항이 그러면서 기세를 탔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역전승을 했는데 그때 이후로 이호재 역시 기세를 탔습니다. 또 한 번 대구를 상대로 승리 영웅이 됐고 2경기 연속골이자 시즌 8호 골.
지난 두 시즌 합해서 단 3골을 넣은 이호재가 올 시즌에 얼마나 반등을 했는지 만약에 기량 발전상이 있다면 아마도 올해 유력한 수상 후보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도 KOM은 대구 김강산에게 한번 주고 싶습니다. 공중볼 경합 7개 시도해서 7개 성공을 했고 인터셉트 11개, 클리어링 8개, 네, 페널티 주어지기 전 한 번의 패스미스가 있긴 했지만 그것만 빼면 올 시즌 대구 입단한 이후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가 아닌가, 다음 시즌을 기대케 하는 그런 활약이었습니다. 네, 5번째 경기 강원과 수협전이고요. 강원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강원과 수협이 이 경기 결과로 순위를 바꿨습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네. 강원이 12, 수협이 11위에 자리했습니다. 막판 양팀의 기세가 극명히 바뀌는 모습인데 강원 2연승에 성공한 반면 수협은 3연패 포함 8경기 무승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홈팀 강원도 6경기 만에 승리를 챙긴 대전전과 똑같은 라인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협은 변화의 폭이 컸어요. 포백에서 3백으로 변화를 줬고 골키퍼 자리에 노동건이 복귀를 했고 우고고메즈의 부상으로 잭슨 신세계 박병현이 3백을 잃었습니다. 이용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선 게 눈에 띄었고요. 점유율 43대 57, 슈팅수 7대 12, 유효 슈팅수 4대 6, 키패스 7대 8, 패스 381대 527, 획득 52대 71, 인터셉트 51대 57. 거의 모든 면에서 강원이 열세였던 경기지만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그 차이는 투지였습니다. 강원 태클 13대 4, 블락 28대 20, 공중볼 경합 38대 36, 파울 17대 7. 몸을 아끼지 않은 플레이에서는 모두 수협을 압도했거든요. 수협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근성의 정점 누구냐? 역시 이정엽 선수였습니다. 이정엽 이날 전반 19분 상대 실수를 가로챈 김대원의 수루 패스를 멋진 슬라이딩 슈팅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부상과 부진이 겹쳤던 올 시즌이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 시즌 2번째 득점을 터뜨렸는데요. 특히 이정엽은 눈물의 세레머니 펼치고 또 경기 후에도 뜨거운 인터뷰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팬들을 감동케 했는데 사실 생전 이정엽 선수를 아껴주던 장인어른이 경기 당일 돌아가셔서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지만 어려운 팀 사정을 감안해서 경기에 뛰었고요. 결승골까지 넣는 투지를 발휘했습니다. 이정엽 선수 이날 KUM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손FC는 2실점 이후 이승우와 로페즈를 투입해서 동점골을 노렸지만 이날 결정력이 따르지 않았습니다. 전반 41분이었죠. 이 골이 굉장히 아쉬웠는데요. 박병현 헤드패스를 받은 이승우가 노마크 헤더를 시도했지만 골대를 살짝 벗어났어요. 후반 9분에는 이광혁의 크로스를 받은 로페저가 다시 한번 헤더를 연결하지만 또 골대를 맞고 나오고 수협이 좀처럼 동점골을 만들지 못하던 경기 막판 강원이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고 경기의 쐐기를 박습니다. 후반 37분 수협 수비진이 허둥대는 사이 가브리엘이 볼을 잡아 노마크로 있던 김진호에게 연결했고요. 김진호가 마무리하면서 2대0 승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강원은 가장 중요한 순간 시즌 2번째 연승이 나왔고요. 무엇보다 최근 2경기 무실점 승리라는 점에서 팀이 확실히 안정감을 찾은 모습입니다. 반면 수협은 수비 실수가 또다시 이어진 것은 물론 기대했던 공격진까지 골이 나오지 않았어요. 7경기 만에 무득점 패배로 암울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수원의 슈퍼매치, 수원이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네, 예매율로도 알 수 있듯이 정말 많은 관중이 찾았습니다. 관중수가 36,007명. 네, 올 시즌 관중수 3위 기록이고요. 이 기록으로 누적 관중 40만. 유료 관중 집계하고 그죠? 네, 처음이죠. 여기에 평균 관중 22,633명이 되면서 한국 프로축구 한 시즌 최다 평균 관중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서울 팬들이 흰눈 퍼포먼스까지 펼치면서 소위 말하는 그림까지 잘 연출을 했고요. 수원 원정팬 화력도 대단했습니다. 그 패딩 때문이죠. 거의 까맣게 보인 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언제는 파란 유니폼 입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팬도 있는 것 같은데 추워서 어쩔 수 없이 네, 패딩을 추웠어요. 네, 입었어야 되는 것 같았고 1층이 꽉 찬 것은 물론이고요. 2층까지 팬들이 올라오는 사실 A매치가 아니면 흔히 볼 수 없는 카드 섹션까지 나왔잖아요. 카드 섹션까지 나왔죠. 거의 뭐 펼쳐졌습니다. 밀라노 더비나 엘 클라시코를 보는 그렇죠. 그리고 하프타임에 뭐 우산 퍼포먼스까지 팬들이 90분 내내 응원하는 모습. 여기서 이제 수원 팬들이 그걸 다 볼 거잖아요. 근데 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뭐 포기한다거나 의욕을 잃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분위기를 연출한 게 저는 팬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저도. 네, 리스펙. 물론 서울 팬들 역시도 사실상 시즌이 끝난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응원한 건 역시 리스펙을 합니다. 근데 경기장 안에서 벌어진 내용은 아쉬웠어요. 관중의 클래스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그런지 경기장 한쪽 특히 원정 서포터석 앞 진영이 거기서 서울 선수들이 자주 미끄러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잔디도 안 좋고 땅도 어렵고. 그렇지. 그죠? 예. 그래서 이 선에서 패스 연결 자체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서울로서는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래서 측면으로 공을 잘 갔지만 측면에서 또 부정확한 크로스가 올라오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됐습니다. 근데 수원은 뭐 좋게 포장하면 안정적이었고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소극적. 이 팀이 이날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팀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라인업을 보면 웨릭 포포, 안병준, 지난 수원 더비와 마찬가지로 투톱이었거든요. 여기에 바사니와 아코스티. 그러니까 뭐 투쟁심을 앞세운 뭐 국내 선수를 이렇게 투입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4-4-2 전술이었는데 그럼에도 웅크린 상태에서 선수비 후역습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는 살짝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후반에 반전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이 먼저 교체 수를 쓰면서 뭐 파로스베치가 들어가면서 뭐 나상호의 슛, 뭐 기성용의 슛, 이것을 또 골키퍼 성방과 그리고 골대를 살짝 빗나가는, 그러니까 선제골을 넣을 확률이 높은 쪽은 서울로 보였는데요. 선제골을 넣은 건 공교롭게 수원이었습니다. 후반전에 바사니가 상대 진영에서 서울 선수들은 거기서 잘 미끄러졌는데 바사니는 미끄러지듯이 드리블 돌파를 했고 본인 말로는 그 자리에서 많이 연습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익숙한 장면이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무사 진입한 이후에 왼발 슛으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날 KOM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사니가 마지막으로 골 넣은 게 4월입니다. 그런 만큼 7개월 만에 득점이었는데요. 선수 본인은 이번 염기훈 대행 체제에서 기회를 받다 보니까 뭐 보답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는 다급해진 서울이 추격 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거친 플레이와 거친 파울과 신경전이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스마르가 퇴장당하고 기성용이 경고를 받고 그래서 두 선수는 최종전에 나란히 카드 징계로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고요. 추가 시간에 서울 피지컬 코치인 정웅기 코치가 벤치 클리어링 상황에서 또 퇴장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수원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는데요. 수원은 지난 수원 더비에서 3전 전패를 끊었잖아요. 이번에도 슈퍼매치 3전 전패를 끊는, 사실 수원이 이번 원정 2연전에서 모두 승리할 거라는 예측은 하기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기적을 썼다고 표현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수원이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K리그 역사상 최초로 최종전에 하위권 세 팀이 승점 1점 안에 묶이는 초유의 잔류 싸움이 EPL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잔류 싸움이 펼쳐지게 됐고 12월 2일이죠. 어쨌거나 수원에서 자동 강등팀이 결정이 됩니다. 수원은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이고 수협은 제주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근처에서 어쨌거나 가까운 위치에서 강등이 결정나는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누가 됐든 곡소리는 수원에서 울리겠군요. 수원에서 울립니다. 자, 37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말 대망의 최종전 프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